저희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이 전 과목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Y점 원장 장현명이라고 하고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인지과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이 Y점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학원은 단순하게 사실은 어떤 인지과학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인지,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별히 좀 제가 볼 때는 사교육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냐면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같은 이런 구조를 이렇게 쌓아놓고 탑반, 그 다음 반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막 이렇게 부으면 그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탑반으로 남고 그 2등반을 하고 3등반을 하고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를 넘어서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심지어는 요즘에는 유치원까지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짜놓고 그러면은 알아서 경쟁을 하면서 잘하는 애들이 남고 또 그 잘하는 애들이 소문이 되어서 다른 학생들을 데려오고 그러나 거기에서 희생되는 거는 한 2등급만 돼도 되게 희생이 되는 것 같아요. 반에서 2, 3등만 해도 희생이 되는 그런 구조들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고 상대평가를 없애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되게 명확한 연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안 좋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오든 그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을 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 학원의 또 되게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수업 설계를 하든 교재 설계를 하든 항상 어떤 인지과학적인 연구의 근거를 두고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되게 논문도 많이 읽고 저희가 만든 어떠한 교재도 그냥 속된 말로 팔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것들은 없다라고 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과학적인 베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A그룹 30명이 있고 B그룹 30명을 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강의식 수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 자기가 읽고 자기가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이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했을 때는 30명의 A그룹한테는 강의식 수업을 하고 30명의 B그룹한테는 읽고 설명하라고 하고 이러한 실험을 되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50번, 60번씩 해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서로 동료의 리뷰를 해주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과학의 진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믿을만 한 거죠. 그렇게 실험을 해보면 읽고 설명하게 한 그룹이 강의를 듣게 한 그룹보다 훨씬 학습 효과가 좋거든요. 그게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저희는 서울대 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하니까 서울대 의대생들도 있고 그리고 서울대에서 이제 하이과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근데 서울대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해보고 그리고 중학생들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룹에서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항상 읽고 설명하게 하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학습 성과를 더 잘 보더라. 이 정도가 돼야 어머님, 아버님, 학생 너 그러니까 읽고 설명하는 공부를 해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는 성적을 되게 많이 우상향한 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서영고등학교 나오고 임해중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보면은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모습이랑 너무 그냥 똑같아요. 이 동네도 별로 다른 게 없고, 이 학교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문화도 다른 게 없고, 입시 제도도 제가 수능 30% 수시 70%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랑 거의 흡사한 제도가 처음 시작했던 그런 입시 제도를 겪었던 학생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학생이었을 때 저도 6월 모의고사 때 뭐 한 평균 2, 3등급 정도에서 이제 수능 때까지 쭉 공부를 해서 거의 5, 1등급이 나왔어요. 수능 때 한 6, 7개 정도를 틀렸는데,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강의를 듣고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것보다는 교과서든 아니면 상세하게 써져 있는 개념서든, 저는 수학은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많이 썼었고, 아니면 지금은 숨마쿰라우데라든지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굉장히 상세하게 써져 있는 그런 수학 개념서들이 있어요. 수학으로 치면 국어도 영어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읽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본능적으로 했었었고, 그 결과 성적을 되게 많이 올려서 학부는 제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를 가지고 그 개인적인 방법론으로 과외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고, 전국 김과외라는 그 과외 혹시 아실 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전국 한 10위권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친구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에는 좀 한계를 느끼고, 제가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러한 성장을, 나와 같은 성장을 좀 주고 싶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적인 연구도 진행을 합니다. 읽고 설명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실험들과 연구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저희 교재들이, 국영수의 자체 교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집필에도 전부 다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출력식 학습, 내가 그냥 문제만 많이 풀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교재들은 되게 빈칸이 많아요. 빈칸이. 그러니까 내 머리를 써서 사고를 해가지고 뭔가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교재들을 집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소개도 하겠지만 저희 학원에도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는 막 그런 어떤 탑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거 레벨 테스트를 해서 그런 친구들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친구들은 잘 없고, 원래 한 2, 3등급 정도? 그러니까 못했던 친구들은 아니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성적을 올라서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1등급을 받고, 그런 최상위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막 수학 책만 봐도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랬던 7, 8등급 막 이랬던 친구들 중에, 뭐 여기 주변에 가천대학교 이런데 반도체과 이런데 좋잖아요. 요즘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데도 워낙 좋다고 하고, 그런 데를 이제 합격하게 되고 자기 꿈이 생기고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면이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 내신을 이제 보고, 근데 제가 구성원을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시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도 계시나요? 아, 계시구나.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 다 계신데, 저희가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 고3 학생들도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2028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조금 더
좀 맞는 거긴 하지만, 근데 고3 학생들도 그 큰 틀에서의 내용들은 비슷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2028 대입에는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된다던데, 내신 망하면 1학년 때 내신은 이제 해보니까 2.97 이런데, 그러면은 뭐 나는 우리 애는 지금 정시로도 대학을 못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신 분들은 훨씬 더 큰 충격이 있죠. 뭐 그래도 중학교 때는 올 A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A도 맞고 B도 맞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원점수가 원래 80점, 90점이었던 게 3, 40점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되게 이제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를 삐끗했을 뿐인데 중간고사 보고 자퇴하는 애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애초에 중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지망에서 되게 많이 밀려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한 10명 정도가 자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막연한 불안과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이 왜 자퇴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입시 제도를 되게 다 뜯어보면 이런 식의 공포가 되게 그렇게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막연한 불안의 정체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확한 입시 정보. 그래서 2028 대입에 진짜 내신 망하면 한 번만이라도 망하면 그냥 자퇴하고 공부하거나 전학 가서 쉬운 데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내신 불안이 막 자극되면은 되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신을 지금 5, 1등급이 아닌 이상 1학년 때 2학년으로 넘어가면 이공계 쪽으로 가면 물리 1, 물리 2 이런 것들은요, 갑자기 그 모집단이 200명, 300명에서 같이 봐서 1등급이 누구냐, 2등급이 누구냐 가리다가 물리 1, 2를 선택하는 애들이 이제 50명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똑같이 전교에서 뭐 10등, 15등을 했어도 물리 2를 선택하는 순간 갑자기 4등급이 돼요. 5등급제에서 4등급. 그러니까 고3 학부모님이라고 말씀해주신 분은 격하게 지금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고3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사실인데, 내신을 그래서 1점대 초반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분당 전체에서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냐면, 되게 암기식으로, 되게 학생이 수능이나 어떤 정시 대비가 전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학원 열심히 다녀놨는데 내신은 1점 몇이야, 9야 이런데 이제 고3 딱 들어갔는데 모의고사에서 3등급, 4등급 막 이런 식으로 된다 했을 때 되게 전체적인 입시가 힘들어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그런 내신 공부 방법은 뭔지를 얘기를 해드리고, 그럼 올바르게 내신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내신을 대비를 하는데, 내신 대비를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내신 대비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모의고사가 5, 1등급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신 대비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에서 되게 폭망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확한 입시 정보, 실력을 망치는 공부는 무엇인지, 실력을 키워서 내신도 점수를 복구하고, 그리고 정시도, 수능 대비도 되는 방식의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요 앞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그 기프트 카드를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오늘 설명회에서의 설문지들 좀 잘 작성해주시고, 저희 채널톡 친구 추가 한번 해주시면은 와이즈업이라고 치면은 와이즈업 바른학습 훈련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구 추가해주시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드 하나 드리고, 그리고 그 채널톡을 통해서
좀 이런 입시 정보들 군데군데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정의 선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실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내신 중요하지 않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신이 중요한데 내신을 공부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되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신에 막 너무 과몰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무슨 내신을 못하는 줄 아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한 2, 3등급 정도 모의고사 나오는 친구들 중에 이번에 뭐 순회고가 뭐 아주 잘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뭐 한 과목 빼고 전체 내신 1등급 맞는 친구도 있고, 이번에 뭐 한솔고에서 꽤 많은 과목에서 내신 1등급 맞는 친구도 있고, 중하위권 친구 중에는 성남외고에서 수학이 거의 한 원점수 30점이 오르고 전교석차 100등 오른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들 공부를 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신은 이 친구는 이제 한 3점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내신 4, 5등급, 뭐 모의고사 3, 4등급 이렇게 와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왔거든요. 그렇게 저희랑 지금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3월, 5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은 한 문제 차이로 2등급 맞고, 국어 1등급 맞고, 영어 1등급 맞고, 탐구가 지금 좀 열심히 해야 되긴 하는데 원래 현역이 3, 4월에 탐구를 잘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도. 그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친구한테 저희가 항상 강조한 것도 내신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끝에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뭔가 좀 해볼만 하다는, 이제 6월 모의고사 되고 9월 모의고사 되면 또 여기서 한 등급씩 다 떨어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해볼만 하다. 왜냐면 자기가 우상향 했으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레퍼런스들이 있어서 좀 믿고 좀 들어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입시가 변할 것 같다, 내신이 많이 반영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소문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 학교들의 자퇴생들도 많고 시험 보고 자퇴하는 애들도 많고 전학 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뭔가 내신 망하면 공부 자체를 좀 막 이렇게 동기를 많이 잃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까 그 친구들에도 처음 시험을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저 75점 맞았어요, 뭐 82점 맞았어, 저 어떡하죠? 막 이러는데 다 알고 보니까 1등급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5과목, 6과목 중에서 한 2과목이 2등급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저 내신으로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뭐 정시에도 되게 크게 타격받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어떤 숫자를 좀 정확하게 뜯어보면은 저희가 정시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거는 전국에서 치면은 한 70%에서 80%를 수시로 뽑는 거 맞는데, 그 16대 대학, 상위권 16대 대학은 40%로 뽑기로 저희가 그 대학 공정성 강화 방안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부터 해가지고 한번 정한 적이 있거든요. 40%를 그래서 뽑고 있어서 현재까지 40% 뽑고 있다가 그 정시를 좀 더 줄이자 얘기는 있지만 그게 막 엄청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상위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여전히 37.8% 정도. 근데 서울대가 좀 많이 줄였어요. 서울대가 한 33% 정도인데, 그리고 서울대는 내신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하나만 그런 건데 내가 사실 서울대랑은 큰 상관이 없는데도 너무 과도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정시문이 좁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조금 좁아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군지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정시 때도 이제 내신을 반영하니까 절대로 갑방고 가지 마, 그리고 뭐 특목고 가지 마, 그리고 자사고 가지 마,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지역도 좀 덜 좋은 데로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전학을 고려해봐 이러고 있지만, 지금 지방 쪽에서는 또 난리가 난 게 수시에서 그 수능 반영을 엄청 많이 해요. 이제 수능 교과 전형 같은 거는 특히 이제 잘 갈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정성평가로 원래 정량적으로 그 내신 5, 1등급이면 다 그냥 그 순서대로 뽑아주겠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농어촌이나 이제 아주 지방인 친구들이 유리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많고 수능도 되게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내신 지방에서 아무리 잘 따도 수능 못 보면은 대학 못 가겠네? 어떡하지? 수능 대비 어떡하지?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또 대치동이나 분당이나 목동에서는 정시에서 내신 반영한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 쪽에서는 학교 공부를 이제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만 내가지고 내신 관리를 아무리 잘 해줘도 좀 수능적인 종합적 사고력이 없으면 좀 안 뽑을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너가 수능을 엄청 잘 보고 뭐 시대인지를 다니고 어쩌고 해가지고 막 너희가 엄청 수능을 잘 봐도 예를 들면 출결 같은 것들이 완전히 안 한다거나, 근데 그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3, 4년 전에 한참 고등학교 고3 2학기 때는 그냥 학교를 안 가버리는 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이제 안 뽑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수능 뭐 이런 식인 게 아니라 수시도 수능 잘 볼 수 있는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애, 정시도 내신도 꽤 그래도 케어는 하는 종합적으로 잘하는 애,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이해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종합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정시가 나 정시로야 한답시고 학교 공부 전부 다 등한시하고 그리고 출결도 안 할 정도로 그러고, 그런 친구들은 확실하게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기부를 보면은 2학년 때부터 갑자기 1학년 때 1등급, 2등급 맞다가 2학년, 3학년 때 갑자기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흐르는 애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정시에서. 근데 그게 물리원, 물리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문, 생윤 했는데도 갑자기 흐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정성적으로 좀 점수를 페널티를 먹이겠다. 수능 한 3, 4문제 더 맞아야 3, 4문제 정도 더 맞아야지 정시로 뽑은 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내신이랑 생기부의 비중이 큰 곳들을 몇 가지 대학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능 위주로 갈 수 있는 곳들을 몇 가지 대학을 이제 예시로 드릴게요. 서울대는 근데 내신을 잘 해야 됩니다. 내신을 잘 해야 돼요. 정시로 가려고 해도. 수능을 되게 잘 봐도 정시에서 예를 들면 내가 막 4등급, 5등급이다. 내신에서 4등급, 5등급이다. 이러면은 수능을 그 내신 1등급, 2등급인 친구들보다 막 4, 5문제를 더 맞추고 6, 7문제를 더 맞춰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서울대는 이미 정시 컷이 애들이 수능 전체에서 몇 개 안 틀린단 말이에요. 10개, 11개 틀리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쟤보다 5개, 6개 더 맞을 수가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내신이 안 되면 좀 정시로도 가기가 힘든 학교가 된 게 맞고요. 2028 대입부터는 뭐 학생부에서 서울대 30명씩 합격했다니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15명 이내로 내려가지 않을까. 제가 학생 때가 이렇게 거의 똑같았어가지고, 제가 서영고 나왔는데 서영고가 그때는 학생부보다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 12명, 3명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수생 포함해서 비슷하게 흐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밑에 학교들을 좀 볼게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서류를 33% 반영을 하고 수능을 67% 반영을 하겠다. 이 숫자만 보면은 되게 그 생기부를 많이 반영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일단 두 가지로 트랙이 나눠요. 서류 11%만 보는, 생기부 11%만 보는 전형이랑 정시 내에서, 그리고 33% 보는 전형 이렇게 있고요. 33%를 보든 11%를 보든 출결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강대는 뭐 한서성, 중경외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느 학교가 더 좋은 학교인지를 뭐 가리려면 가릴 수 있겠지만, 막 우리 아이는 중앙대를 무조건 보내야지 서강대는 절대 못 보내 이러시는 학부모님들은 잘 없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서강대에서 수능 100% 전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서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친구다,
이러면 분명히 갈 수 있는 길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기존보다는 조금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숙명여대랑 건국대 이렇게 있는데 숙명여대를 죽어도 보내야지 건국대는 절대로 못 보내겠어 이러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아까 제가 출결도 반영하고 학교 생활 잘하도록 노력하게 얘기하고 그 문화를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서 지금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뀌고는 있지만 사실은 정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자퇴해야 했던 친구, 학교에서 뭐 아파가지고 출결을 잘 못했던 친구, 이런 친구들도 수능 잘 보면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뽑아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애초에 그 전형의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상당수의 그 대학에서 수능 100% 전형과 약간 그 구멍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있어요. 정시 내부가 이제는 한 트랙이 아니라 두 트랙으로 나눠서 수능 100% 전형 하나, 생기부 좀 반영하는 전형 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서강대도 수능 100%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100%가 얼마, 생기부 반영하는 게 얼마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생기부 반영하는 것도 내신을 막 급감별로 다 엄청 나눠가지고 그 점수가 모자라면 엄청 큰 페널티를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기부 전체적으로 얘가 완전히 막 2학년 때부터 완전히 정시 파이트 한답시고 막 망치내면은 페널티가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이 부분은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막 깊게 들어가면서 한 학교 한 학교를 해봤는데 저번 설명할 때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복잡했대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노리는 대학도 다르고 하시니까 이런 큰 틀을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보시면 장현명 선생님이 했던 말이 맞았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하여간 수능을 잘 지금 동네에서는 수능을 잘 보는 거가 훨씬 더 좀 그 현실적인 방식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내신보다 수능이 더 쉬우니까 이 동네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좀 무서운 시나리오는 뭐냐면 내신 공부를 할 때 되게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국영수 다 내신을 암기식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내신이 한 1.9 정도 나왔다고 해볼게요. 2028 기준입니다. 5등급제 기준에서. 근데 내신 1.9면 1점대니까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9등급제로 치면은 3점대 중후반 된다는 뜻이라서 그러면은 그 인서울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고3이 딱 됐는데 3월 모의고사 3, 4, 3, 4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도 되게 수능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초적인 어떤 실력 없으면 못 푸는 내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3학년 딱 됐을 때 1212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친구처럼 그런 식으로 돼서 내신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1.9가 아니라 내신이 2.3이고 2.4여도 수능 점수가 나오는 상태면은 그대로 쭉 가면은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건데 내신이 지금 1.9냐 1.6이냐 뭐 1.7이냐가 아무리 돼도 아까 16개 대학 정도 이상을 가고 싶은 그 학생과 학부모라면 수능이 안 나와서는 그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신을 1등급을 맞으려고 해도요, 어머님들이 조금 제가 좀 실제적인 그 사례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내신을 1등급을 맞으려고 해도 이거 국어 시험지인데 이 주변 학교에 이 보기 문제들이 있어요. 보기.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는 애들 제일 당황하는 게 선생님 이거 학교에서 한 번도 안 알려준 지문 한 번도 안 알려준 작품을 저한테 내면서 풀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아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수능식인 겁니다. 아예 한 번도 안 알려준 학교에서 수업에서도 다루지도 않은 지문과 작품을 보기로 내서 그거를 그냥 그 시간에 50분 내로 처음 딱 읽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문제 보면은 막 달달달달 암기시킨단 말이에요. 지문 암기시키는데 그 내용이 본문 문장은 본문 문장이랑 실제 정답 문장이랑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 단어도 다른데 구문도 달라요. 그러면 이 구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구문을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내신도. 근데 이 문제 못 풀어도 2등급이 나오거든요. 국어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문제 못 풀어도 2등급이 나와요. 점수를 치면 한 70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점, 50점 맞는 애들은 뭔가 암시식으로 해도 점수가 좀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2등급, 평균 2등급 맞아도 16대학 못 갑니다. 못 가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식으로 암시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수능 점수나 모의고사 점수에서의 상승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등급, 내신 1등급을 공부하는 방법은 수능 공부 방법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내신적인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어로 치면 단어도 다 엄청 많이 알고 있고 수능 잘 보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해석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처음 보는 문장도 수능 잘 보는 방법이죠.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번 지문을 되게 많이 또 영작까지 해본 거야. 근데 이번 지문을 영작하는 거는 그리고 이번 지문에 대해서 이번 시험 범위 지문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왕창 풀어본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번 시험 지문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왕창 푸는 행위는 사실 수능 공부랑 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신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신적인 집요함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그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왕창 많이 풀어요, 제가.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그건 수능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개념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내가 개념 유도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수능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를 5회독, 6회독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의 변형 문제를 5회독, 6회독을 해요. 그거는 수학이 조금 특수한 과목인데 수학은 그렇게 해도 수능에 좀 도움되거든요. 근데 내신적 집요함이에요, 그거는. 1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수능 1등급 공부법이 먼저 선행이 돼서 그럼 제일 잘하는 애들 1등급 애들은요 엄청 그 시험기간 되면은 변형 문제가 왕창 풀던데요? 이건 뭐냐면 그 전에 이미 단어 다 되어 있고 그 전에 이미 해석 다 되어 있고 그 전에 이미 구문 다 되어 있고 수학 개념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내신적 집요함을 1, 2주에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제일 잘한다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신적인 집요함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는 좀 오류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 2등급인 친구들에서 그 격차가 되게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수능 1등급 공부법,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단어를 외우고 해석을 하고 이거에 집중해도 내신 2등급이 나올 수 있고요. 그거 말고 변형 문제만 왕창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해도 내신 2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내신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암기식 공부 방법. 아니면 지문을 왕창 외워도 내신 2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자로 한 친구들은 3학년 돼서 모의고사 점수 올라가서 시작을 하는 거고 후자로 공부를 막 하면서 시간을 날리는 친구들은 3학년 되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하나도 안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신 3등급 정도가 지금 현재 그런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공부 습관,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은 2등급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저희는 내신 공부를 시키면서도 일단은 선행적으로는 수능에도 도움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그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1등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신적인 집요함까지 좀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철저하게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공부 방법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겁니다. 너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이겁니다. 남이 국어, 영어, 수학을 막론하고 남이 해석해주는 거를 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너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확인을 하느냐 이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수능적 공부랑 내신적 공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등급까지는 남이 해주를 달달달 외워도 2등급이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가 100을 다 못해요. 이게 왜냐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훨씬 머리도 많이 쓰이고
그럼 100개의 어떤 뭐 영어로 치면 30개 질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5개 질문을 겨우겨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갔을 때 5개 정도 공부를 못하니까 2등급 정도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 실력으로 남느냐, 한 번 내신 공부할 때마다 실력으로 남는 정보가 훨씬 많다. 남이 해석해준 걸 외우는 친구들에 비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너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제가 그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왼쪽은 되게 유창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유창하게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오른쪽은요,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되게 버벅이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은 그럼 우리는 어떤 성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왼쪽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는 건데, 실제로는 A그룹이랑 B그룹의 시험 성적을 비교해보면 성적이 똑같아요. A그룹이랑 B그룹이 둘 다 평균 50점 맞습니다. 근데 A그룹한테 시험 풀고 나서 너 몇 점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평균 80점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90점 맞을 것 같다 그러고 어떤 애는 60점 맞을 것 같아 그러고 그거 모아가지고 평균 되면 80점 정도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창한 강의를 들으면 자기가 안다는 착각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근데 어눌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안다는 착각을 안 해요. 평균 50점이 나오는데 자기 예상 점수의 평균이 한 55점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이라는 게 되게 효과가 없다는 거는 너무 반복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을 하는 쪽에서는 답답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사교육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냥 같은 대학 내에서도 그냥 공대만 가도 계속 강의식으로만 하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수업을 잘 설계를 안 하니까 훨씬 힘들거든요. 훨씬 힘들어요. 저희가 이 정도 사이즈의 그 학원에서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교재를 다 자기가 집필했다고 하면 사실 얼마나 그게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근데 설명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들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강의를 하면은 준비하는 사람 훨씬 쉽죠. 그냥 똑같은 내용 맨날 똑같이 하면 되는 거라서 그 성과는 네가 알아서 내는 거고. 근데 실제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성과가 안 좋다, 아이들한테 안 좋은 방식이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은 방식이라는 건 뭐냐 이랬을 때 강의 듣기, 뭐 읽기 이런 자기가 뭔가 패시브하게 그냥 그 수동적으로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은 별로 다 안 좋은 방식이고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바깥으로 꺼내야 되도록 유도되는 거, 그런 방식들이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 실제로 해보게 하는 거, 토의해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훨씬 그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출력식 학습을 그래서 하는데 읽고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강의로 설명을 해주고 출력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한테 먼저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출력을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를 배워야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배워야 설명을 하는데 그 배움의 시작을 저희는 무조건 읽기로 시킵니다. 그 이유는 수능이 그리고 내신 시험이 앉아서 아무도 도움을 안 줘요. 딱 그 종이랑 기호만 있어요. 그 기호가 수학으로 바뀌었다, 국어로 바뀌었다, 영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가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서 그 기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아이가 잘 보는 거예요. 그게 읽기고 그게 문해력이거든요. 근데 문해력을 길러주려면 처음에 그 이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무조건 얘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읽게 한 다음에 설명을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기가 읽으면 바로 전에 읽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도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잘못 설명합니다. 틀리고요, 바로 전에 얘기했는데도 또 틀려요.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예요.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이걸 잘못 읽었다, 이것을 잘못 설명했다, 그럼 다시 읽게 하고 다시 설명하게 하고, 이 과정의 사이클을 돌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읽기 능력 자체가 좋아집니다. 지금 읽기에 학습효과 10% 써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확률과 통계나 기하 이런 개념서는 한 2주 만에 다 해요.
한 학기 범위인데 강의로 들으면 100강 동안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읽어서 공부를 할 때 그 학습 효과가 엄청 더 빨라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나 읽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강의 듣는 것보다. 왜 사회 과목 저런 거 1시간 동안 설명하고 있지? 수요 공급 법칙을? 재수 없죠. 재수 없는데 왜 수요 공급 법칙을 1시간 동안 설명하는 거야? 이 교과서에 지금 한 챕터에 다 써져 있는데 나 이 챕터 읽는데 15분이면 다 읽고 이게 되는데 왜 1시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시지? 이게 제가 과거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나 같은 문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읽기 능력이 그래서 두 가지로 중요한 건데 읽기 능력이 좋아지면 이게 공부 엔진이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냥 그 자체로. 저희 사회과를 안 가르치는데도 과학 하나 틀리고 사회 그 과학과 따로 안 다니는데 이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자랑이에요, 되게. 왜냐면 읽기 능력이 좋아지면 공부 엔진이 좋아서 그냥 공부를 잘하게 되는 전 과목이 다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읽기 능력이 안 좋은 친구일수록 읽기를 많이 시켜야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지사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문해력이 원래 좋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1시간 동안 가르쳐주는 거를 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얘한테 읽으라 그러는 게 더 빨라요. 내가 1시간 동안 가르쳐주는 동안에 얘가 아는 내용을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얘가 읽은 다음에 읽은 과정에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질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책이 있으니까 써봐. 그 다음에 못 쓰는 거 위주로 피드백 해주는 게 훨씬 빠른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풋은 무조건 읽기로, 그 다음에 무조건 출력할 수 있도록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식의 수업을 지향을 하고 있고, 대부분 무조건 피드백하는 수업입니다. 뭘 가르쳐주는 게 잘 없어요. 가르쳐주는 건 얘가 먼저 출력하고 나서 가르쳐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출력식 학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셔서 한번 아이들한테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너 원이 뭔지 알아? 이러면 너 원 알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수학에서 원 있잖아, 원 알지? 이러면 네 알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이 뭐야? 이러면은 이제 애들 대답을 못해요. 아니면 뭐 학생 맞나? 시켜도 돼? 시켜도 돼? 원 알지, 원 알지. 몇 학년이야? 중1이야? 원이 뭐야? 미안해. 그냥 넘어갈게. 근데 제가 진짜 90%의 학생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당황스러워서 못했는지 진짜 모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못한다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잘못해요. 각이 없는 도형이야, 꼭지점이 없는 도형이야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타원도 꼭지점과 각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수학 교과서에 그냥 써져 있거든요. 그걸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파일 제곱이 원을 얼리야 이런 다음에 뭐 문제 이런 문제 풀어와 막 이렇게만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답답해요. 진짜 그게 진짜 그냥 한 번 읽고 한 번 설명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잘 기억하고, 그리고 원이 뭔지 알려드리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거를 진짜 부모님들 훨씬 더 잘하거든요. 잘하시거든요. 제가 보면은 부모님들은 책을 읽어본 적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컴파스가 이 고정을 하는 건데, 이 거리를. 근데 그게 되게 상세하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한 번도 설명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한 번 설명해봐도 영구적으로 기억나는 건 아닌데 두 번, 세 번 정도 설명하면 분명히 기억나는데도 불구하고 파이알 제곱의 원의 넓이라는 걸 가지고 수백 300문제 풀으라고 그 과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저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사실 나중에 써먹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 써먹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실생활에 되게 도움되는 방식의 되게 그 대입을 떠나서라도 충족이 되는 어떤 그런 더 훌륭한 성인, 더 이제 역량 있는 성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공식이어가지고 왕창 풀어서 그래서 내신 1등급이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의 넓이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도 모르고 그 피타고라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거니까 공부하는 재미라든지 공부의 내재 동기도 되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읽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좀 아쉬워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어 이게 수학으로 치면 이런 거고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다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보기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그냥 그 문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항상 4주 정도는 기출문제 풀고 중학생들도 고1 기출문제 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왜냐면 비문학 지문은 중학생들도 되게 잘 풀어요. 그냥 다 맞기도 하거든요. 저희 중3 중에 그 수능 뭐 풀렸을 때 한 2등급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은 문학 문법에서 틀리고 비문학 다 맞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라는 건 솔직히 학년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풀려내주면 되게 좋거든요. 처음 본 보기 문제를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애가 돼야 내신도 잘 본다. 내신도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능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면 수능은 처음 본 지문과 작품들로만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많이들 어떻게 하냐면 한 8주를 문법이랑 문학만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50점 맞을 거 60점 맞고 70점 맞고 해야 한 번이라도 10점 20점이라도 더 나와야 내신학원 더 등록하고 안 끊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사실 되게 페널티 입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비문학 하면은 그 공부하는 만큼 문법이랑 문학 좀 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신에서 조금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해주면 고3 가서 4등급으로 출발을 해요, 국어를.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다 제가 고3 학부모님이랑 말씀해주신 분이 막 고개 끄덕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진짜 그렇다라는 거를 나중엔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4주는 무조건 그 비문학, 그 모의고사 이렇게 하고, 문학 문법 외우고 양치기 하는 거는 좀 배제하고, 문학 문법도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되게 많이 확인을 하고,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한 2주 전 정도에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의 국어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전 시가가 있으면 이거를 현대어로 풀이를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 거에 대해서 틀렸잖아요. 그럼 그 틀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식이에요. 이거는 이런 뜻이야를 막 왕창 설명해 준 다음에 그걸 외워. 그 다음 테스트 봐. 뭐 테스트 보면은 너 남아야 돼. 이거는 아니고요.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선생님이 대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거 문법 포인트 이거야. 이거 ing 아니고 ed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해서 ed인 거 왕창 외워가지고 막 푸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나중까지 계속 도움되는 거는 뭐냐면 단어거든요. 기본적으로 단어. 근데 이제 한 3등급, 2등급 나오는 애들은 모르는 단어 전부 다 찾아서 외우라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한 시험 범위 한 700개 나와요. 그거를 진짜로 다 외우면. 그러면은 700개 찾기도 힘들고 700개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럼 저희는 400개라도 500개라도 외우게 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다음번에는 700개가 아니라 550개로 줄어드니까 모르는 단어가. 그리고 그 다음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300개로 줄어들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200개로 줄어들고 그러면 단어를 다 외울 수가 있겠죠. 단어를 다 외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면 구문이 보이거든요. 단어 다 아는데 왜 해석이 안 되지? 그러면 해석의 공부도 저희가 그 구문사전이라는 제가 또 집필한 책이 있는데 또 읽어가지고 구문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읽고 선생님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한 바에 따라서 해석에 적용하는 식으로 공부를 시켜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1년을 하면은 구문도 다 되고 단어도 다 돼서 모의고사 1등급이 그냥 나오고 내신에서도 영어가 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그게 좀 부족한 친구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영어는 한 2등급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수능 2등급 정도는. 그리고 그게 되게 힘이 돼요. 나중에 수시 벌이라는 게 아니고 학종이랑 교과 이런 게 어렵지. 사실 논술이랑 이런 걸로는 합격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최저 등급인데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쉽게 따는 가장 좋은 그 과목이 영어거든요.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만 바꿔도 내가 뭐 수능 2등급, 영어 2등급은 따놓고 갈 수도 있어요. 학생이 아무리 못하는 학생이어도. 네. 근데 이 지문을 대신 설명해주고 이 지문의 주제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준 다음에 외우게 하고 변형 문제를 왕창 풀리는 과정에서는 그 학생의 실력이 느는 여지는 없다는 거죠. 근데 당장 그 내신을 저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같은 양의 공부를 했다 했을 때 조금 손해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내신으로 가려고 해도 1등급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신을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얘한테 미래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진짜 재수생들 많이 찾아오거든요. 저희 3학년 때 저희 다니고 못했는데도 많이 찾아와요.
저 성대 갔어요. 이번에 성대 갔어요.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혹시 그렇게 느끼냐? 그러니까 찾아오셨으니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한 게 되게 힘이 돼서 재수 때 엄청 점수가 많이 또 오를 수가 있었다. 여기서도 올랐지만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미래를 좀 얘한테 그 미래의 씨앗을 좀 심어줘야 된다? 이게 되게 강한 의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문을 분석하고 영자까지 하는 것까지는 하면은 1등급이 거의 나오고, 근데 거기까지 힘들더라도 단어, 구문 해석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시켰을 때 아이들이 좀 학습을 실력이 쌓이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저희는 공식 외워서 왕창 푸는 거 아니라 아까 근해 공식이 뭔지 아는지, 그리고 삼각함수를 배운다고 만약에 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1학기에 삼각함수라는 걸 처음 배우거든요. 그럼 삼각함수잖아요. 그럼 함수를 알아야 되고 삼각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삼각비는 중학교 2학기 때 나온 것들이에요. 그럼 저희 어떻게 가르치냐면 중학교 기하 개념들을 원이 뭔지, 원이랑 삼각형이랑 섞으면 그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삼각비는 뭔지 얘를 그 쟁가수학이라는 교재에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삼각함수의 첫 단원에 걔를 다 대답할 수 있는지 쫙 써놔요. 왜냐면 초등학교 거부터 중3 거까지 그렇다고 다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학기 중에는. 근데 저희 방학 때 그렇게도 시키는데 심지어는. 근데 학기 중에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다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설명해보라고 함으로써 그 개념들을 채우느라고 시간을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공식 막 외우기 시킨 다음에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내재 동기가 없고 호기심 없는 친구들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호기심도 생기고 이해도 되고 공부도 잘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문제 엄청 많이 풀고 그 변형 문제만 왕창 풀고 그러던데요. 저희도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걔네들은 성행적으로 그 개념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내 아이가 이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뭔가 문제만 왕창 풀면서 따라가고 있느라고 되게 소진되고 있지는 않은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공부 방식은 일단 잠깐 점수를 끌어올려도 상한선이 되게 명확하고 자기의 근본적인 실력을 바꿀 수 없고, 그런데 뭐 한 학기 그래도 점수 조금 방어해가지고 어쩌고, 이거는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제 직업 윤리상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부족했어도 미래를 그려주고 미래에 남는 실력을 쌓아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얘네들이 나중에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을 시켜도 실력이 남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는 곳이고, 국어, 영어, 수학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이 길어져서 저희가 근데 하나하나 다 어떤 연구적 베이스를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질문 하나를 던질 때도 어떻게 던져야지 이 친구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자기주도형 관리연구소실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일 와서 사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거의 70-80% 종합반으로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친구들, 이유는 그래야 공부를 시키니까 그런 겁니다. 얘네들, 예를 들면 저희 단어 같은 경우도 맨날 저희는 자율성이랑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일 10시에 그 단어를 자기가 할 장면까지 못하면은 무조건 남겨서 하게 하는데, 그 단어를 결정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30개든 50개든 좀 작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150개 정도 했으면 좋겠는 건데, 근데 30개든 50개든 자기가 30개면 그냥 군말 없이 30개로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을 시켜줘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사실 하다 보면은 또 야, 50개로 늘려봐. 그럼 50개 하고 오늘만 70개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실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성공 경험들을 좀 해주는. 우리 학원은 무조건 100개씩 해야 되니까 100개씩 못하는 너희들은 나머지 학생이야. 막 이렇게는 안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사실 그게 되게 귀찮고 힘들고 사실은 그게 별로 심지어 학부모님들이 엄청 고마워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150개씩 막 무조건 막 시키는 데가 더 좋다고 느끼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를 섬세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게 학생의 내재 동기와 학생들의 미래의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을 되게 좋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되게 연구들 많거든요. 그런 연구들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실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남아서 공부한 친구도 있는데 토요일까지 마감되지 못하는 어떤 학습량이 있으면 일요일에 와서 공부를 좀 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 공간을 굳이 따로 이제 만들어서 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입니다. 12시 정도까지 평일에 공부를 하고 토요일에는 아침 10시부터 10시까지가 기본적인 의무 등원 시간인데 그것도 근데 선택할 수는 있게 해줘요. 자율성과 끝까지 지키기 이거 두 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시험을 보고 정량 분석을 해주는 거 그거는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출력식 학습 자체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설명이라는 건 글로도 설명하고 말로도 설명하는데요. 저희가 말로 설명하는 걸 다 듣는 거는 낭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벌로는 글로 다 설명을 하고 채점을 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1대1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좀 상호작용을 해주면서 동기부여도 해주면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묶여 있습니다. 원온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수업 자체는 한 선생님의 4명, 5명 정도의 이제 담당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출력해 놓은 걸 보고 피드백을 주는 식의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강의식 수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개별진도 수업이랑 달라요. 개별진도 수업이랑 뭐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들 그렇지 않아요. 개별진도 수업들은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풀어봐 이런 느낌이고 저희는 먼저 읽어오고 수업 전에 먼저 설명해오면 그걸 가지고 채점해주고 피드백하는 과정이라서 그 과정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실 운영하고 있고요. 시험은 이런 식으로 좀 리포트가 나가요. 왼쪽은 시험이라는 리포트는 아니고 이번에 학습을 그래서 얼마나 했느냐 이번 시험 대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정도 공부를 하면 5등급제에서 빠듯하게 1등급이 나오는 정도 공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젠가수학으로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 개념 설명 다 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젠가수학이라는 게 그런 교재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 할 수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공부량을 그래서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시험이 끝나면 이것들을 보면서 그럼 내가 이번에 선생님 저 근데 유형 문제 되게 빨리 풀어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센수학 같은 걸 좀 빼고 그리고 좀 고난도 문제집을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학생이랑 한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해보고 미래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 것들을 거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매주 시험을 보면서 이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으니까 넌 전국에서 몇 % 정도 백분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정도가 예상돼 이거를 매주 좀 주고 있어요. 그거는 테스팅 이펙트라고 해서 시험을 매번 보는 게 수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학습 효과가 그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매주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정량적인 리포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아까 피드백을 준다는 게 수업에서도 주는데요. 좀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머님들이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에요. 실근 혹은 허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낼 수가 있었다. 근데 해를 갖지 않는 조건은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한테는 이런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지만 저희가 피드백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학생이 실제로 내가 어떤 부분을 몰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업 끝나고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피드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과제 범위랑 과제 완성률 그리고 시험을 봐고 시험 몇 점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들 이런 점들을 이런 식으로 매 수업마다 이거는 수학 같은 경우는 매 수업마다 주고 있는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문법, 뭐 수학, 영어 다 읽고 설명하는 방식의 자체 출력식 학습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플래너도 있어요. 그 플래너도 어떤 교육 심리 이론들에 따라서 내 원인을 스스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내가 그럼 어떤 학습 양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8주 동안에 걸쳐서 그럼 그걸 언제 어떻게 해나갈지를 써보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그래서 그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그런 식의 이제 플래너고요. 이거를 좀 전산화하려고 지금은 노력 중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산화가 되어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모바일 앱으로 이제 출시 중에 있는데 뭔가 좀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제가 가끔 고3 학생들한테는 직접 상담하면서 보여주거든요. 1학년 때 네가 했던 공부량이랑 3학년 때 네가 했던 공부량 그럼 같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공부량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걸 보면 애들이 놀라요. 그리고 내가 원래 등급 5등급이었는데 지금 3등급 극상위권 되고 있어. 그럼 이 친구들은 그냥 그 3학년 때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오르죠? 막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했던 학습량, 과거에 했던 시험의 등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적으로 쭉 시계열에 따라서 잘 노출을 해주면 그러면 얘네들이 되게 용기를 얻거든요. 내가 공부량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학습도 되게 시험도 되게 잘 보고 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우상향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스스로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아날로그로 하면 2년, 3년 전 것까지 애들이 잘 기록하지 않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고 또 피드백 해주는 과정들을 이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래너 그런 방향의 어떤 그 핵심 코어가 되는 플래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업은 말씀드린 대로 1대 소수의 수업인데 이것도 비문학은 사실은 다수로 해서 토론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마다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개념이 있는 과목들 있잖아요. 영어도 개념이 있거든요. 관계대명사를 아는 애랑 모르는 애는 같은 수업을 듣기 힘들어요. 수학은 개념이 있는 거 당연한 거고 국어 비문학은 개념이 없어요. 근데 문학 문법은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법을 모르는 애랑 아는 애가 있잖아요. 개념이 있는 과목들, 그래서 개념을 넣어줘야 되는 과목들은 거의 다 개별 진도로 하고 그 세팅 자체를 그냥 완전히 개인화된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활용법을 알고 얘는 활용법을 모르는데 같은데 집어는 넣는데 같은 그 개념을 공부하게 하지는 않아요. 얘가 모르는 것부터 하게 하고 얘가 모르는 것부터 하게 해요. 그래서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손해가 없도록 특히 저희는 잘하는 애들도 당연히 그래서 손해가 없어요. 되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근데 못하는 애들은 특히 너무 중요한데 판서식을 하면은 자기랑은 아예 상관없는 내용들을 그냥 거의 70-80%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3등급만 이하만 되더라도 수능으로 치면은 1등급, 2등급 애들한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숫자를 떠나서 걔네들이 성과를 내줘야지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 4등급 타겟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개념이 있는 과목들은 개별화된 진도를 나가고 개념이 없는 과목들에 대해서 일부 그 소그룹 토론식 수업을 하기도 한다. 수학은 개념이 언제 없어지냐면 상위권이 되면 없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1등급 정도가 되는 친구들은 개념을 모르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같이 토론식의 수업을 좀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서 막 하는 거. 그런 수업들이 좀 운영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클리어하진 않을 수 있어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근데 그 복잡성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복잡성이 한 친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구조를 먼저 만들고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오든 간에 이 친구한테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해졌다. 그러나 와가지고 하면 그 복잡한 게 아니라 나한테 되게 맞춰져 있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정량화된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블록제 그 수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 관련 코스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주간 공부 시간을 목표 시간을 정하라고 해요. 이제 앱에서. 그럼 이제 40시간이면 40시간, 35시간, 35시간 이렇게 정하고 저희가 이게 그 자습실에 이제 출석 패드를 누르면 그거에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채워지는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 대학을 써보고 목표 대학에 따라서 내가 일단 공부 양은 이만큼 하겠어. 이걸 하고 그러니까 시간으로서 앉아있는 시간 이만큼 가겠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앉아있는 시간대 뭘 하겠어. 이런 것들은 또 각 수업에서 국어 영어 수업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블럭 수업이라 그러는데 1시간 반의 수업을 한 블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일에는 3블럭이 운영됩니다. 5시 반, 5시 반, 7시, 8시 반 해서 10시에 끝나도록.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그렇고요. 토요일은 한 8블럭 정도가 9시 반부터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학원은 이제 고정된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 화학은 무슨 요일 고일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학생들한테 개별화된 진도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 있는 거는 금요일 저녁 수업은 제가 이제 문해력으로 다 뚫어내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국어 모의고사 매주 풀린다고 했는데 국어 모의고사 풀리고 그리고 그거를 쭉 자기가 분석해온 걸 가지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 하는 그 수업명이 Y지점입니다. 근데 국어 비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거는 금요일 저녁 5시 반, 7시, 8시 반에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좀 배치를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고1인데 고3반에서 할 수도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학년을 낮추지는 좀 잘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동기적으로도 별로 좋지는 않고 해서 할 수가 웬만하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외부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저희 앱에도 외부 수업 저 주황색인데 거기에다가 써놓으면 그거 빼고 그 수업을 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머님들이 저희 이 시간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다른 시간대에 수업을 배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은 뭐 5블럭이 최소 블럭으로 좀 추천되는 게 있고 영어는 뭐 3블럭, 국어는 3블럭 이렇게 뭐 최소 블럭으로 추천되는 게 있고 학생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게 이렇게 신청해서 듣는 수강 신청 같은 개념이다. 대학교 수강 신청 같은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요거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 그 아이디 카드 뒤쪽에 항상 써져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이제 읽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적어지고 있어요.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되게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정보들이 다 영상으로 오고 그 인지과학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 읽기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이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게 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은 그 머리 쓰는 거예요. 사고를 관장하는 게 전두엽이고 후두엽은 시각이거든요. 뭘 볼 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재밌는 게 글을 읽으면 후두엽이 반짝반짝거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을 읽었는데 영상으로 재생이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는. 그래서 근데 그 읽지를 못하는 애들은 글을 읽으면 전두엽이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사고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도 머리는 반짝반짝 거립니다. 이마엽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뭔가 힘들고 어렵고 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뜻인가 이런 거는 하는 건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읽었을 때 그게 이미지로 재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되게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거 사실은 스마트폰 때문이고 계속 이미지 투 이미지 해석을 텍스트 투 이미지를 할
그 여지가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없었어서 스마트폰이 해리포터 읽고 한국지 읽고 초안지 읽으면 막 장비가 상상도 하고 뭐 해리포터 뭐 이런 거 상상도 하고 그랬어야 됐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읽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선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어, 영어, 심지어 수학까지도 개념서 다 읽는다 했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반도체과 갔다는 친구가 여기는 국어는 진짜 안 오르기가 좀 힘든 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수업이지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쌤 지금 이걸 다 읽어가지고 하라고 하면 읽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좀 이건 무조건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도 국어 점수가 진짜 되게 제일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국어 점수가 먼저 오르고 문해력을 기반으로 나머지를 좀 이렇게 끌고 와주는 나머지도 오를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읽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들고 읽은 바를 하게 함으로써 읽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듭니다. 읽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설명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원이 뭐야 했을 때 원을 못 설명하네?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걸 그리고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는 그게 그냥 당연하고 긍정적이어야지 설명하다 보니까 모르네? 그럼 모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모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인지가 모르는 걸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좌 X축에 놓고 하각성축을 Y축에 놓으면 완전 정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랑 거의 동치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걸 저희는 읽고 설명하다 보니까 모르네? 그럼 다시 읽어봐야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거의 저희 애들이랑 방학 때 12시간씩 있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독려해 나가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Q&A를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비율이 좀 궁금한데요. 종합반으로 국영수로 네네. 매일 수업과 테스트와 자습이 네. 병행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종합반으로 다 돌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학원을 보내는 그 병행하는 비율이 여기 재원생들이 어느 정도예요? 종합반 하면서 병행을 한다 비율 그냥 종합반 하면서 병행을 한다의 비율이 좀 적어요. 근데 단과만 하고 하는 애들 그리고 단과만 하는 애들 종합반 하면서 외부 학원 병행하는 애들 다 합치면은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이 종합반만 하면서 그냥 하는 애들 여기서 다 해결하는 애들 그냥 과학 같은 경우도 그냥 알아서 하는 애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과학 학원을 저희가 과학사회를 안 해서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텀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게 책 다 만들고 이래야 돼서. 근데 과학을 안 하는 애들이 점수를 더 잘 받는 거는 팩트인데 근데 그게 과학을 못 하니까 학원을 다니는 건지 아니면 저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앉아서 읽고 이해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많으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라서 저는 그렇게 믿고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도록 좀 설계되어 있고 제가 그 Y적 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비문학 반에서는 비문학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시험 때마다 플래너 가지고 애들한테 그거 기록하게 해주고 그럴 때 과학사회에 대해서 학습 방법이나 방향이나 그런 그 교재 같은 것도 같이 써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7대3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시민 회원이라고 접근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근데 저희가 단과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블럭수를 추가할 때마다 그냥 할인을 좀 해드리는 구조다. 그건 수강료 계산기 보내드리면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 수업은 없는 거고 맞아요. 수학 없이 국어 영어만 다닐 경우는 어떻게 짜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뭐 4블럭씩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종합반이 이제 관련 소식을 같이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린 미대를 준비하거나 이러나요? 아니면 수학학원을 딴 데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또 그냥 짜여져 있는 수강료 계산기에 따라서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종합반 친구들보다 할인율이 조금 적을 것이다 정도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블럭 이렇게. 네네. 최소. 네네. 한 블럭에 1시간 반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이마다 뭐 다르긴 하겠는데. 네. 종합반 수강했을 때. 네. 많이 적어를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읽기 습관이라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안 읽었던 정보를 길게 읽어야 함으로써 그런 느껴지는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변화는 걸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갑자기 뭐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봤을 때 얘가 좀 변하겠다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략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 주시면 왜냐면은 이게 되게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중학교 학부모고 고등학교 학부모인데 네. 중학교 아이는 마음 놓고 좀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1은 일단 내신이 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네. 아이랑 일단 한번 부딪히고 나서 네네. 배우는 삶이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실제로 내신을 되게 잘 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신을 못 보지 않아요. 근데 원래부터 책도 많이 읽었고 이런 애들은 되게 빨리 더 좋아지고 근데 이제 그 자체를 처음부터 해줘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애매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들도 예를 들면 평균 50점 시험에서 45점 맞았다가 평균 60점 시험에서 뭐 57점 맞았다 이러면 이게 점수가 오른 건지 아니면 등급은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권인지 상위권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는 바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표가 그냥 여기에서 하여간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아주 못하는 친구도 가천대를 보내고 싶다 이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10대 대학 1학년인 경우에는 무조건 10대 대학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게 제 하나의 제가 되게 이성적이고 막 그 어떤 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그걸 바꾸고 싶고 맞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사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분들의 고객의 니즈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 한 10대 대학은 무조건 1학년인 경우 특히 무조건 가야 된다. 고3인 경우에 이제 그게 막 무너져서 그래서 가천대는 가고 싶은데요. 막 이거라는 거를 제가 되게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좋아지도록 하는 거지 막 되게 바로 좋아지는데 이제 1층에서 2층인 거지 이게 뭐 되게 이렇게 오랜 시간 평행을 달리다가 갑자기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계십니다. 되게 많이 네. 과목별로 달라요. 국어, 영어, 수학 다 과목별로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타임 선생님이시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수능 수학 자체에 대한 바로 직전의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도 해서 수학 뭐 100점 맞으신 뭐 경희대 한의대 다니시는 그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풀타임으로 하시는 뭐 멘토 선생님들도 계시고 파트랑 풀타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하나 뭐 약속드리는 거는 퀄리티에 대해서는 되게 보장이 된다. 적어도 실력에 대해서는 저희랑 비슷한 다른 그런 그 형태적으로 비슷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냥 멘토 선생님한테 알아서 뭐 이렇게 커리큘럼 짜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실력적으로 일단은 되게 높으신 분들이라는 거 1번에다가 제가 매주 세미나를 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살게 된 그런 커리큘럼대로 가는 거고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생각해 주시고, 그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들이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수업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네. 스스로 읽고 이해를 하고 네, 선생님 아웃풋을 끌어낸다는 걸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 읽고 공부하는 게 그 블록 시간이라는 그 네. 시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아니면 자습 시간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일 바라는 거는 다 해와서 막 진짜 이 시간에는 계속 상호작용적 피드백만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제 바람인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읽기나 이런 것 자체가 뭐 잘 안 되고 이랬던 친구들, 숙제 안 해왔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내에서 못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잘라서 이 문단 읽고 또 설명해봐, 이 문단 읽고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해와야 된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못 해왔을 경우에는 근데 그냥 읽고만 있고 막 이건 아닙니다. 그냥 잘라서 읽고 설명하고 피드백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분도 한 분 계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문제 있는 것도 관련 독서실로 자습을 가능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다가도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중에는 안 되고요. 그 쉬는 시간들이나 그 10시 이후의 시간들이나 이런 시간들에 일부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막 상시적으로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시간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문제 풀다 안 풀리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러면서 막 그 즉시 막 해결되는 게 그 학습적으로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블록 때까지 모았다가 물어보는 게 이게 제일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도 그날 내로 좀 기다렸다가 뭐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인테일 수업이라는 게 이거는 선생님과 나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네네. 왔다 갔다 이렇게 네네네. 진도나 어떤 학습 커리큘럼적인 개념이 1대1로 진행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선생님당 4명에서 5명 정도의 선생님들, 그 학생들 맡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5명을 같이 네네, 맞습니다. 개별로 최대 그렇고요. 뭐 한 명일 때도 있기는 하고, 근데 이제 4명 정도가 최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명이 다 각자 공부하는 건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과목은 같죠. 근데 같은 영어다 그러면 뭐 얘는 구문을 하고 있고 얘는 다른 문제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는데, 그리고 아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맞아지는 경우가 좀 있고요. 같은 걸 나가기가 쉬워서. 근데 이제 중위권, 하위권일수록 좀 개별적으로 나가줘야 돼요. 얘네들이 다 모르는 거, 얘네 모르는 게 되게 달라서. 근데 이제 아주 잘한다 그러면 저희가 좀 맞춰서 같은 반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신 기간에는 내신 준비를 같이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내신 준비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무슨 학교, 무슨 학년 반이 없냐 이런 그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데, 근데 저희가 다 개별로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쭉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게 좀 가능해요. 그게 좀 가능하도록 이미 자료들이 되게 많이 제작이 됐고, 자료를 제작해 주시는 선생님들 따로 되게 많이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고등학교 1학년에서 거의 대부분 과목 1등급 맞고 이런 친구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모자라서 1등급을 맞을 수가 없는 시스템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일단 그 개별 진도 학원 같은 네. 경우 선생님 먼저 네. 설명해주고 아이가 문제를 풀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일단 자기가 보면서 맞아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맞아요. 모두 가고 다 그래요. 해서 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일 그게 강하게 요구되는 게 이제 국어 비문학. 다 읽어서 단어 다 찾고 하나씩 다 선지해서 다 선지
왜 O고 X인지 이유 다 설명해와가지고 자기가 옆에 친구랑 토론 한번 하고 그리고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왜 책임을 꽂혀서 있는데 그 지정 지정자 숙제인데 자습제입니다. 지정 자습제에서 그 뭐 이렇게 시각의 네 맞아요. 지정 자습제예요. 지정 자습제고 그냥 옆에 그 책들을 그냥 놓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책들이에요 다.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따로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은 없고요. 수업에서는 구분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게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들은 구분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들은 좀 해요. 예를 들면 고3이랑 중학교생들이 이렇게 잘 섞여 있지는 않아요. 쉬는 시간에 네, 여기 건물 뒤쪽이 좀 유흥시설이 맞아요. 많아서 맞아요. 굉장히 염려되거든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된다라는 게 그거는 어떻게 통제가 좀 돼요. 저희가 그 쉬는 시간이랑 뭐 포커스 타임 이런 것들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고요. 공부하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은 통제가 되어 있는데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여기가 좀 그게 아쉽죠. 근데 뭐 네네 뭐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이 되게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수업 좀 많이 하시나요? 제가 그 국어 비문학 수업 위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저녁 때 와해접이라는 국어 비문학 그리고 이런 공부 방법 그리고 플래너 소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메인 컨텐츠는 국어 비문학이에요. 모의고사 통과에 대해서 비문학 하면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뭐 과학, 사회, 뭐 심지어는 수학, 철학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또 내재 동기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을 수 있도록 법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는 항상 뭐 예를 들면 금치산자 뭐 이런 개념들이 책 뭐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뭐 그런 거 얘기해줘요. 뭐 자폐아가 얼마 전에 그 2돌짜리 아이를 이렇게 밖에 던져가지고 죽이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치산자라고 이 사람을 형을 그 징역을 때리면 안 되는 게 맞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근데 미리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 법이 필요하구나, 법이 왜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금치산자는 이렇다고 써져 있으니까 이게 몇 번의 문제 답은 이거야 이런 느낌은 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재 동기를 되게 많이 갖게 되고 그런 걸 잘하는 애들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약간 이상적인 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걸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되게 정비례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친구들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토요일날은 텐트텐이라고 하셨는데 네, 방학 동안에 또 이렇게 윈터 저희 윈터 서머스쿨이 있습니다. 서머스쿨 이렇게 할 거면요. 서머스쿨 되게 중요한데 방학 동안에 되게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그 방학 때는 저희가 초등수학부터 쫙 해요. 아까 원급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면 되게 많이 막 좋아져요. 정말 많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서머스쿨, 윈터스쿨 하고 있고 10to10으로 운영이 기본적으로는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월화수목금토 이런 식인데 이것도 어떤 미리 설정해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저희랑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지키면 10to10이 막 되게 막 교조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은 막 벌점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가 정할 수가 있으니 대신 무조건 지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옆에서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윈터스쿨이나 서머스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만 들을 수도 있고 그래도 되긴 하시죠. 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세종에서 오신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혹시 그 썸머스쿨이나 그런 거 할 때는 그럼 식사는 전부 다 네. 밖에 나가서 사 밖에서 하기는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식권을 이렇게 해서 해놓는 그 식당이 있기는 한데 그때는 자습실 비용이 올라가나요? 조금 올라갑니다. 네.
다시 비용이 좀 올라가고 뭐 블럭 수강도 추천드리는 수강 수는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번 서머스쿨 하실 거잖아요. 네. 공지가 또 따로 뭐 저희 카카오톡 채널톡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아마 뭐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주시고. 이 재학생 중에서 그 서머 스쿨을 하게 되면은 네. 더 그러면은 블록 수가 더 그러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네네. 그렇게 추천을 하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또 시기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보통 이제 특강들 많이 하니까 그런 게는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2시 수하던 거 3시 수하잖아요. 보통 많이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런 상황이 저희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원장님 수업은 수업료가 다른가요? 아니, 네. 밸류가 좀. 네. 네.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가 정해져 있는 거. 나는 하나만 일단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조금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해드릴 때가 있는데, 근데 조금 어렵기는 해요. 네. 그거는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시험 보고 뭐 피드백 보고 피드백하고 뭐 하고 이런 사이클이 좀 있는데 설계되어 있는 게, 근데 그게 막 한 블럭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도 요청해 주시면은 뭐 이런 상황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애 있냐면 선화외고 다니는 친구 있는데 뭐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레슨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반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럼 뭐 수학은 좀 반영을 해주는 거고, 왜냐면 그게 4등급만 맞으면 되거든요. 걔 목표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저희가 뭐 아주 낮게는 중1 정도까지는 뭐 받기는 받는다. 근데 이제 중1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1부터 하면 좋죠. 근데 중1부터 쭉 하기가 좀 안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중3 때부터 해서 쭉 고3 때까지 하는데 꽤 많은데 중1 애들은 좀 뭔가 사춘기를 한번 이렇게 겪는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좀 네. 근데 뭐 좋죠. 그렇게 이런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돼버려서 중1들은 그런 장점은 또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개원은 언제 한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보가 여러 가지 나와요. 저희 여기는 24년에 학원에서 했고요. 제가 공부방으로 또 순회동에서 한 1년 반 정도 했고, 그 전에 정자에서 이제 과외 김과외 약간 했잖아요. 제가 그거는 또 좀 꽤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그 학생 때도 했었으니까. 저희가 그러면 여기까지 또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안 되겠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현병이었습니다.